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직접 가서 그 범죄자와 면담을 장시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14살 된 큰아들과 11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이 11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강력한 둔기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피가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놀라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있어야 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에서는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살해하고 큰 아이를 유괴해 갔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에서는 얼마 후에 바로 사라진 이 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네. 그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경찰에서 CCTV 수사를 했는데요. 네.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 큰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기장이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네.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비라는 이름으로 네. 미니 홈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내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을 해왔다. 손도끼를 구입해서 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글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정이 들면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2병 차원을 정말 넘어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넘어선 정도면? 거죠. 이 네. 정도는 사실 표고에서 잘 알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라는 것은 보통 30대를 전후해야 그동안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 정도인데 14살 아이가 이런 걸 쏘나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흔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쭉 해왔는데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한 아이야. 뭐 그냥 뭐 별종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장래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치료를 그를 개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료받아야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린 너무 화목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했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동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흔적들을 찾고 수색을 하던 중에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때 가방 속에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를 그대로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발생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양군은 잠을 자고 있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살해했을까요, 동생을? 그 왜 하필 타겟이 동생이 돼야 했을까요? 면담을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살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시 이제 체격이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실패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 손도끼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 희생자가 바로 이 동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동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한테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죠. 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요 친구들 좀 싫은 친구들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했을까 해갖고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네.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수리치에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쳐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나의 장래 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좀 그런 거에 영향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강하게 들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표 교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그럴 수 위험한 있는 겁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그렇죠. 어떤 시그널이 관심을 있지 받고자 하는 않을까 거죠. 하는 생각이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럼요. 싶은 마음으로 네.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청량은 일단 소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4년 단기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 사실 수위가 높은 범죄였는데 처벌 논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이잖아요. 보호처분. 성사미성년자니까 촉법소년. 표철 교수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학적이고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이 피해자에게도 그것이 어떤 회복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 회복의 출발점은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정의 심판을 받았고 처벌받았어 라는 것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돼요. 그런 출발점은 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온당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주변의 잘못,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러한 청소년 범죄라면 그들에게는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나이로 분류가 되는데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 사이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사실 14세 미만 되게 오래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50년대, 예, 1950년대. 53년에 형법 제정되고 한 번도 맞아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도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년,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들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범죄 그 가정법원에서 심사하고 심리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한 비공개고 검사가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촉법소년은 체포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처벌의 모습, 사법의 모습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이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건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명확한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미숙한 가해자가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된 그 맞아요. 중재자가 중재자들, 네. 미리 네. 얘기를 나누고 조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훈련된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냥 돈으로 범죄 피해를 흥정하려고 한다는 네, 생각 맞아요.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이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을 안 하면서 소년범법을 없애라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재범이 높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당사자한테 교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병행할 것이 이제 심리치료도 좀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교정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참 이 촉법소년 그리고 또 소년범죄 얘기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오래됐지만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쳤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면담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지 너무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유사한 범죄들이 더 잔혹해졌다면 참 무엇을 했는가라는 좀 어떤 죄책감도 들고 아마 지금은 출소를 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잘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